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괄호 3번. 이 35페이지에요. 자, 공급법칙이라는 표현 앞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공급법칙이란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끊고요.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뭐하고?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이 감소하는 것이다. 그렇게 동일 방향으로 움직였던 이유는 합리적 생산자 행동이라 그랬죠. 이윤 극대화가 목적이라 했습니다. 즉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비례 정의 관계고, 따라서 공급 함수란 말이 나오죠. 그렇습니까? 여기 공급 함수예요. 공급 함수는 가격에 대한 무슨 함수? 같은 방향이니까 증가 함수라고 쓴 겁니다. 자, 그럼 앞에서 했던 수요 함수는 가격과 수요량이 반대로 갔죠. 수요 함수는 가격에 대한 뭐라고 쓰고 감소 함수고, 공급 함수는 증가 함수로 표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괄호 4번. 그걸 그림으로 그리는 게 공급 곡선이다. 그래서 별거 없는 거니까 그림 보시면 우상향하죠. 그렇습니까? 공급 곡선의 어떤 모습이다? 우상향하는 형태를 나타내더라는 얘기입니다. 넘겨보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요령으로 5번.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는 같은 말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동그라미 1번.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해당 재와 가격이 변화함에 따라 원인이 딱 하나를 했죠. 해당 재와 가격 변화다. 공급량의 변화, 세 번째 줄 곡선상의 무슨 이동? 점의 이동으로 표현된다라고 했고, 그럼 2번 공급의 변화의 원인은 뭐다? 해당 재와 가격 이외의 요인 변화에 따른 공급량의 변화다. 즉 곡선 자체가 좌나 우로 이동했죠. 공급의 변화. 그래프 보겠습니다. S0의 최초의 공급 곡선이 S1 우측으로 가는 건 공급의 증가, S2 좌측으로 가면 공급의 감소다. 동일 P0 가격 수준에서 역시 분명히 양은 Q1만큼 증가하기도 Q2만큼 감소하기도 했죠. 양은 변했습니다만 정의할 때는 공급량의 변화가 아니고 뭐라고 한다? 공급 변화. 여기 봅시다. 읽어볼게요. 건축 기술의 변화로 동일 가격 수준에서 공급량이 변화하는 현상을 무슨 변화라고 한다? 공급의 변화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별것도 없어요. 이제 내려갑니다. 6번 타이틀에 밑줄하시고 공급 변화 요인. 자,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를 또 쓴 거예요. 첫 번째 생산 요소 가격 변화. 이렇게 써놨습니다. 기억에 괄호 안에 보시게 되면 택지 매입 비용, 건축 자재, 또 뭐 돼 있어요? 노동자 임금 다 묶어서 뭐라고 한다? 생산 요소 가격. 이것들이 하락하면 공급자의 비용이 감소하죠. 그렇습니까? 따라서 동일 가격 수준에서 공급은 뭐 하더라? 증가한다. 그러니까 어디로 이동? 우측으로 이동한다는 얘기입니다. 역시 그럼 니은 반면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하면 비용이 늘어나죠. 공급은 뭐 한다? 감소. 어디로? 좌측으로 이동하더라는 얘기입니다. 2번 건축 기술, 건축 공법과 같은 기술이 향상되면 생산성이 향상이 되죠. 그렇습니까? 이제 그 질문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기술이 향상되면 바로 내려가서 동일 가격 수준에서 공급은 증가되죠. 어디로? 우측으로 이동한다. 3번 건축 규제 기억합니다. 건폐율 용적 아직 공부 안 했으면 어려우니까 부담스러운 빼놓고요. 그냥 옆에다가 건축 규제가 뭐 되면 완화가 되면 공급은 뭐 한다? 증가한다. 그러니까 어디로? 우측. 규제가 강화되면 공급은 감소. 어디로? 좌측으로 가더라는 얘기입니다. 시험은 주로 이제 이거 위주로 물어보는 거 이것만 정리를 하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른쪽 가서의 4번 금리가 나와 있죠.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금리가 상승하면 공급자의 이자 비용이 늘어나죠. 공급은 뭐하고? 여기서 엉뚱한 생각하지 말라는 건 뭐라냐면 아니 비용이 늘어나면 공급을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으시면 안 돼.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라고 했죠. 다른 거 고려하지 말고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늘어나죠. 그럼 공급은 뭐 한다? 감소하다. 이렇게만 대응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금리가 내려가면 공급은 뭐 할 것이다? 증가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만 봅시다. 기억. 이자율이 하락하면 건설 자금의 조달 비용이 낮아지므로 공급이 증가해서 곡선이 어디로 이동한다?
우측으로 이동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표는 여러분이 한번 봐두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내려가서 이제 7번 항목 공급의 특징으로 갑니다. 별표 가세요. 중요합니다. 부동산 공급은 일반 재화들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자, 먼저 그러면 보고 갈 건 어디가 버렸죠? 앞 시간에 부증성이란 말을 공부했던가요? 그렇습니까? 자, 토지는 봅시다. 부증성이 있으므로 물리적 절대량을 물리적 공급을 증가시킬 수가 없다 그랬죠.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공부했어요.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뭐한다? 증가한다. 하락하면 공급량은 감소하더라 그랬습니다. 이걸 그래프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래프 필요 없고 뒤에 가면 나오니까 종축을 토지 가격, 토지 양이라고 합시다. 일단 말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볼게요. 토지 가격이 상승하면 위로 갔죠. 가격이 상승하면 토지의 절대량은 늘어난다 안 늘어난다? 공급량은 늘릴 수 없다 그랬죠. 그럼 오른쪽으로 가요 못 가요? 못 가잖아요. 그럼 토지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이 줄어듭니까? 절대량을 늘릴 수 없는 것은 부증성이라 그랬죠. 가격이 하락해도 양이 줄어들지 않은 이유는 영속성. 어찌됐든 간에 그러면 왼쪽으로 이동한다 못한다? 못한다. 자, 그렇습니까? 그럼 그림을 정리하면 이 모습을 우리는 수직선이라고 하는 거죠. 이건 수평이라고 하는 거고 이건 뭐라 그래요? 수직선. 그럼 이게 뭡니까? 라고 하면 S0 붙여서요. 토지의 물리적 공급선입니다. 봐야 됩니다. 부증성이 있으므로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양의 변화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리면 뭐가 된다? 수직선이다. 그럼 수직선이라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닌 거지. 중요한 용어 정의합니다. 가격에 대해서 양 변화가 전혀 없죠. 양 변화가 전혀 없는 경우는 앞으로 우리는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합니다. 이제 중요한 용어 정리를 했어요. 자,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집중하시고 양의 변화가 있으면 탄력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쓰지 마세요. 뒤에 가면 나오니까. 탄력적이라고 쓰고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양 변화가 적으면 양 변화가 적으면 비탄력적이라고 그래요. 다시 양의 변화가 많으면 뭐라고 읽고 양 변화가 적으면 비탄력적이다. 여기는 양 변화가 전혀 없죠. 뭐라고 읽는다? 완전 비탄력적. 읽어보겠습니다. 토지는 부증성이 있으므로 가격에 대해서 양 변화가 전혀 없죠. 물리적 공급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물리적 공급은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 그려봤더니 어떤 모습이다? 수직선 형태가 되었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물리적 공급 불가능하다 그랬습니다만 앞에서 뭐를 공부했냐면 토지의 용도의 전환,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그랬죠. 다시 지난주에 후보지 이행지가 뭐다? 용도의 전환이다. 공유수면 매립은 물리적 공급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의 용도적인 공급,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 그랬죠. 그렇습니까? 그럼 경제적 공급이 가능한 이유, 토지의 특성으로 용도의 다양성. 토지는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뭐는 가능하다? 용도적,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 이 용어는 들어봤잖아요. 그럼 이걸 이제 경제적 공급을 그래프로 표기를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제가 하는 말이 논리적으로 맞는지 한번 보세요. 자, 토지 가격이 가령 10,000원 할 때 토지를 10개 공급하고자 한다. 제가 하는 말이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뭔가 좀 어설퍼 보입니까? 어설프죠? 왜 어설퍼 보여요? 동일한 토지 10,000원짜리가 존재하지도 않을 뿐더러 토지는 개별적이겠죠. 개별성. 그럼 토지를 10개라고 표현합니까?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질의 재화들은 같은 물건들은 그래프로 표현이 가능한 건데 이질적 재화, 개별적인 재화는 그래프로 분석하기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토지는 개별성 때문에 그래프로 분석이 용이하다?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개별적인 토지를 같은 물건으로 동질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별적인 토지를 동질화해 주는 개념을 앞으로 우리는 토지 서비스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개별적인 토지를 같은 물건으로 처리하는 게 뭐라고 한다? 서비스다. 그럼 서비스 개념을 도입하면 경제적 용도적 공급을 그래프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부했어요. 가령 자, 택지가 뭐든가요? 택지란 주상공으로 이용 중이거나 건축이 가능한 토지. 그럼 택지 가격이 상승하면 택지의 절대량을 늘릴 수는 없어도 농지를 택지로의 용도 전환은 가능하다 그랬죠. 그렇습니까? 동지로하는 개념을 서비스라는 개념을 도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를 이제 그릴 때 종축에다가 토지 서비스 가격이다 이렇게 쓰고요. 서비스 양이라고 표현하면 그래프로 표현이 가능하더라는 얘기.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최초의 토지 택지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택지 가격이 상승하면 농지를 택지로의 용도 전환 가능하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용도적 공급은 늘어날 수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물리적 공급은 늘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택지 가격이 오르면 농지를 택지로의 용도 전환,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겠죠. 그럼 택지 가격이 하락하면 용도적 공급은 감소할 수가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봤던 이 그림 본 적 있어요. 이 그림을 세 개를 연결하면 우상향하는 모습이죠. 그렇습니까? S1 얘 보고 우리 뭐라고 하나 토지의 용도적 경제적 공급 곡선이라고 쓰고 얘는 역시 뭐 하더라? 우상향 이렇게 시험을 물어요. 그러니까 이걸 그리라고 하는 게 아니고 부증성 때문에 가격 변화에도 물리적 양에는 변화가 없죠. 물리적 공급 곡선은 가격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완전 비탄력적이지만 용도의 다양성이 있으므로 토지에 뭐는 가능하다?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 그럼 경제적 공급은 어떤 모습이다? 우상향하더라는 얘기는 책 넘어가 버리니까 보고 가겠습니다. 7번 항목의 동그라미 1번 물리적 공급 토지의 특성인 부증성 동그라미 치고요. 가격의 변화에도 물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토지 양은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물리적 공급량이 한정되어 있고 양의 변화가 없으므로 토지의 공급은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 별표 가고요. 중요한 용어입니다.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완전 비탄력이 무슨 말이라고요? 양 변화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양 변화가 전혀 없단 말이 되는 거고 그것을 그림으로 그리면 다음 줄에 어떤 모습이다? 수직선 형태로 나타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2번 토지에 무슨 공급은 가능하다?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 경제적 공급은 물리적으로 공급되어 있는 토지 이용의 능률화를 추구해서 다음 줄 무슨 공급으로 용도적 공급으로 토지 수요를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뭐 때문에 가능하다?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기억 개별적인 토지, 이질적인 재화를 그래프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동질화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토지 서비스라는 추상적 개념은 개별적인 토지를 어떻게 시켜서 동질화시켜서 완전 경제모형이란 말이 나오죠. 바로 이거 그래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프로 분석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개별적인 재화를 그래프로 그릴 때는 어떤 걸 도입한다? 서비스 개념을 도입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니은 결국 용도의 다양성은 토지의 용도적 경제적 공급 보수는 어떻게 하더라? 그거 시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경제적 공급 보수는 우하향한다? 우상향한다. 종전에 해봤던 이거 똑같은 거 입봅시다. 똑같잖아요. 이 집중하시고 물리적 공급 호수는 완전 비탄력적 수직선 형태가 됐습니다만 경제적 공급은 우상향하더라는 얘기. 넘겨보겠습니다. 이제 다 그림이 있어요. 넘기시면 하단부 그림 더 볼게요. 하단부의 그림 왼쪽 그림입니다. 왼쪽 그림이 토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물리적 공급 곡선 종축은 가격 양돼 있죠. 자, 가격이 P0에서 P1으로 상승해도 양이 늘어나지도 않고 하락에도 양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양 변화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걸 뭐라고 읽으신다고요? 얼른 쓰세요. 완전 비탄력적이다. 양 변화가 전혀 없으므로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럼 물리적 공급은 완전 비탄력적입니다만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그랬죠. 그렇습니까? 왼쪽 볼게요. 왼쪽에 중요한 용어가 나옵니다. 보조단에 보시게 되면 탄력적과 비탄력이 되어 있죠. 별표 가시고 탄력적이라는 얘기는 다른 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양변화가 많은 경우를 뭐라고 쓰고 탄력적. 그럼 양변화가 적으면 뭐라고 한다? 비탄력적이다. 그래서 양변화가 전혀 없는 경우를 금방 완전 비탄력이라 했어요. 이거 잘 봐두시고요. 표 한번 봅시다. 올라가 상단부의 표.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다 그랬죠. 무엇 때문에? 부증성 때문에. 그려봤더니 어떤 모습이고 수직선이고. 그에 반해 두 번째 칸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 그랬죠. 그럼 예시를 보시면 집약화란 말이 또 나오잖아요. 우리 용어 정리했죠. 단위 면적에 자본을 많이 투입하는 걸 뭐라고 한다? 집약화다. 그 종류 외우는 건 아닙니다. 토지 이용의 개발, 공유수면 매립, 간척 사업, 그 밖의 용도로 전환, 표 보고 있는데 표 38페이지예요. 예. 용도 전환들을 무슨 공급이라고 한다고요? 경제적 공급이다. 그러니까 토지의 양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물리적 공급이 늘어난단 말이 아니고 뭐가 늘어난다? 경제적 공급이 늘어난다. 그래서 그림 그려봤더니 어떤 모습이다? 상해. 금방 보고 왔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번을 정리해 봅시다. 이제 경제적 공급은 뭐 한다 그랬어요? 우상향한다 그랬어요. 물어봅시다. 자, 토지 가격이 상승해도 물리적 공급은 전혀 늘릴 수 없다. 완전 비탄력이다. 그러면 토지 가격이 상승하면 토지의 경제적 공급을 즉각적으로 늘릴 수 있냐고 지금 묻는 겁니다. 이제 바로 늘릴 수 있다 없다. 생각 좀 하고 갈게요. 자, 농지를 택지로 바꾸는 게 후보지행지였죠. 그게 용도 전환을 하려면 적어도 뭐는 투입해야 됩니까? 우리 하는 말로 그냥 돈은 투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농지를 택지로 바꾸려면 자본과 노동은 기본적으로 투입을 해야 되죠. 그렇습니까? 그럼 이게 투입이 어렵다고 하면 용도적 공급도 어려워지는 거죠. 그럼 이게 투입이 가능하다고 하면 용도적 공급이 가능하죠. 다시 듣고요. 다시 용도적 공급을 늘리고 싶었는데 바꿀 수 없게 법적 규제가 많다고 합시다. 그럼 용도적 공급은 안 되는 거죠. 그럼 규제를 완화시키면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라고 묻는 겁니다. 자, 이 표현을 이제 우리는 장단기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봐야 됩니다. 이제 중요합니다. 해마다 묻는 거니까. 다시 토지 가격과 토지 양 할게요. 자, 두 개를 그리겠습니다. S2 하겠습니다. S3. S가 뭐예요? 공급 곡선. 자, 일단 복잡하니까요. 우리가 경사도는 알죠. 기울기. 등산을 해봤으니까 S2기가 기울기가 더 급하죠. 기울기가 완만합니다. 그걸 보는 게 아니고요. 자, 동일 P0. P가 뭐예요? 가격. 동일 가격에서의 양을 볼게요. 양을. S2는 여기서 만났어요. 그죠? S3는 여기서 만났죠. 그럼 S2의 양 변화는 요때만큼이죠. 횡축 양. S3는 양이 요때만큼이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둘 중에 양 변화가 많은 게 뭐예요? S3. 양 변화 많은 걸 뭐라고 그랬어요? 금방? 탄력적이라고 했어요. S3가 탄력적, S2는 그걸 뭐다? 비탄력적이다. 그럼 이걸 왜 공부합니까? 종전에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만 바로 용도적 공급을 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적어도 뭐는 투입해야 돼? 자본 노동은 뭐라 그랬죠? 가용 생산 요소. 가용 생산 요소의 투입 여부에 따라서 구분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단기에는 용도적 공급을 하기가 어려워요. 양변화가 적어서 단기에는 뭐라고 읽고 비탄력적. 그럼 장기에는 충분히 이것들의 투입이 가능하겠죠. 장기에는 양변화서 뭐라고 한다? 탄력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지금 시간의 의미가 아닙니다. 다시 한 달이고 1년이란 말이 아니고요. 목적 달성이 제한되면 단기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장기라고 합니다. 즉 다시 정리해서 적어도 용도적 공급을 하려면 뭐는 투입해라? 자본노동.
가용 생산 요소는 단기의 투입이 제한되므로 용도적 공급을 하기가 어려워서 양변화 적지요. 단기의 공급은 뭐라고 읽고 비탄력적. 장기에는 투입이 가능하겠죠. 그럼 장기에는 양변화가 많아서 뭐라고 한다? 탄력적. 다시 갑니다. 용도 전환을 하고 싶은데요. 법적 규제가 많답니다. 법적 규제가 많다고 하면 용도적 공급을 하기가 어렵죠. 단기의 공급은 뭐라고 읽고 비탄력적. 그럼 규제를 완화시키면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죠. 장기의 공급은 더 탄력적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버릴게요.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은 자 이렇게 물어봅시다. 분필 가격이 상승하면 분필의 생산은 금방 할 수 있죠. 일반 재화는 가격이 상승하면 즉각 공급량을 늘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주택의 신규 공급은 즉각적으로 늘릴 수 있어 없어요? 아파트 새롭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택지 개발해야 되죠. 시간이 걸린단 말입니다.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일정한 생산 기간이 필요하다고 했죠. 즉 주택 가격이 상승해도 주택 공급을 적시에 늘릴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주택은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지요. 지문 해석합니다. 생산이 소요되는 기간이 길다는 얘기는 제때 공급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기에 양변화가 적어서 뭐라고 읽고 비탄력적. 장기의 양변화가 많아서 탄력적이다. 이걸 지금 왜 묻는 거냐면요. 잘 들어야 됩니다. 일반 재화는 가격이 상승하면 제때제때 공급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만 그럼 부동산도 그러냐고 묻는 거예요. 부동산도 그렇다면 시험에 안 묻는단 말입니다. 부동산은 제때 공급을 늘릴 수 없다는 것을 단기와 장기로 묻고 있는 겁니다. 토지의 경우는 용도적 공급이 제때 안 되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다. 가용 생산료 투입이 제한되기 때문에 단기의 비탄력적. 투입하면 장기는 뭐가 되고 탄력적. 건축물의 경우는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공급을 적시할 수 없다. 그래서 단기의 비탄력, 장기의 탄력이라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해마다 묻는 이유가 뭐다? 부동산의 공급이 일반재와 차이가 있다. 그걸 좀 묻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확인 좀 해봅시다. 그림부터 봅시다. 그림 보시게 되면 기역이 단기라고 돼 있죠. 그럼 단기에다 뭐라 쓰실래요? 비탄력적. 그걸 써야 됩니다. 단기의 비탄력. 그럼 S3 니은은 뭐라고 돼 있고요? 장기의 탄력적이다. 읽어볼게요. 단기의 양변화가 적어서 뭐라고 읽고 비탄력적. 장기에는 양변화가 많아서 탄력적이다. 그러면 결국 장기 곡선의 기울기가 더 완만하죠. 경사도가 이 봅시다. 자, 탄력적이면 이전보다 기울기 완만하죠. 그럼 기울기가 뭐하다고 쓰는 거고요? 완만하다. 비탄력이면 양변화 적죠. 기울기가 뭐하다? 급하다. 자, 이거 동의어 아닙니다. 다시 양변화가 많은 걸 뭐라고 했고 탄력적. 그려봤더니 기울기가 완만해진 거고 양변화가 적으면 뭐라고 했고 비탄력. 그려봤더니 기울기가 급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지문 확인할게요. 동그라미 3번 그 위에 부동산의 공급 호선은 단기와 장기에 따라서 기울기가 달라지게 된다. 네 번째 줄에 가세요. 단기에는 양의 변화가 적어서 공급이 뭐라고 읽고 비탄력적이라고 하고 장기에는 양 변화가 많아서 공급이 더 탄력적이라고 한다. 따라서 부동산의 단기 공급 곡선보다 장기 곡선의 기울기가 더 완만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른쪽 페이지로 가세요. 기억갑니다. 단기 공급 곡선 세 번째 줄 단기 공급 곡선이 장기 공급에 비해서 기울기가 급하죠. 급한 것은 단기에는 그만큼 공급이 어렵다는 걸 의미한다. 왜냐하면 단기에는 생산 요소 괄호 안에 보입니까? 자본과 노동의 사용과 투입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양 변화가 적어서 비탄력적이 돼도 따라서 기울기 어떻게 돼요? 기울기는 급해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니은 장기 공급 곡선 장기 공급 곡선이 단기에 비해서 기울기가 완만한 것은 장기에는 그만큼 경제적 공급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장기에는 단기에 비해 생산 요소의 사용이 뭐되고 완화되고 투입도 가능해지므로 토지의 용도적 공급이 더 가능해진다. 따라서 장기에는 그 양 변화가 많음으로 뭐라고 썼고요? 탄력적이 되고 기울기는 더 완만해지다. 정리하면 디귿. 따라서 단기 공급의 가격 탄력성보다 장기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더 탄력적이 돼. 무슨 말이에요? 단기에는 양 변화가 적어서 비탄력, 장기에 양 변화가 많아서 더 탄력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정리하면 내려갑니다. 즉 단기 정리했고요. 네 번째 줄. 신규 주택의 경우에는 일반 재화에 비하여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지죠. 그렇습니까? 끊고 그 길다란 말이 장기란 말이 아닙니다.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상승해도 공급량을 적시에 늘리기가 제한되죠. 공급량 변화가 적으니까 뭐라고 한다? 비탄력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반대 얘기가 아니고 봅시다. 자, 부동산의 공급이 자, 뭐겠게요? 주택의 공급 물어봅시다. 단기에 뭐다? 장기에. 이유는 주택은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서 제때 공급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장기란 말이 아니에요. 소요되는 기간이 길다는 얘기는 제때 공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급은 단기의 비탄력, 장기의 탄력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이제 잘 들어야 됩니다. 현상적으로 장단기를 묻는 게 아니고 이걸 지금 묻는 이유는 공급 법칙은 뭐였다?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증가한다 그랬죠. 그럼 이렇게 봅시다. 봐야 돼요. 가격 변화로 양의 변화가 있으면 뭐라고 읽었는데? 탄력적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일반 재화는 그럴 수 있는데 토지 가격이 상승해도 주택 가격이 상승해도 용도적 공급이나 주택 공급은 적시에 늘어나지 못한다. 양 변화 적죠. 뭐라고 읽어야 돼? 비탄력. 이걸 묻는 거, 이걸 장단기라고 묻는 것이니까 해마다 묻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를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요게 한 달, 1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말과 아무 관계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고 목적 달성이 제한되면 단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장기라고 표현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제가 단기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장기 공급의 가격 탄력성보다 더 비탄력적이다. 단기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장기보다 더 비탄력적이다. 한참이 고민이 되죠. 그러니까 배경을 잊지 마시라고요. 가격이 상승해도 부동산도 공급을 제때 늘린다면 안 물어봐요. 제때 늘릴 수 없어요. 단기의 비탄력, 장기의 탄력. 오지분이죠. 단기 공급의 탄력성 장기보다 더 비탄력적이다. 바꿔서 장기 공급이 더 탄력적이 의미를 알아야 된 말이에요. 단기에는 양 변화가 적어서 비탄력적이지만 장기에는 뭐다? 양 변화 많아서 더 탄력적이. 따라서 장기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단기보다 기울기가 더 완만하다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해마다 묻는 것이니까 배경을 좀 잘 알고 갈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리합니다. 자, 토지 가격이 상승해도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전혀 변화하지 않죠. 뭐라고 읽었고 완전 비탄력이지. 그러면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그랬죠. 적시에 늘릴 수 있다? 적어도 용도적 공급하려면 뭐는 투입해라? 자본 노동, 생산 요소는 투입해야 가능하다. 단기에는 생산 요소 투입이 제한되기 때문에 양 변화가 적어서 뭐라고 읽고 비탄력. 장기에는 투입이 가능하죠. 양 변화가 많아서 뭐라고 한다? 탄력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차후에 또 계속 활용이 됩니다. 이 표현은 계속 등장하기 때문에 오늘 적어도 나머지 내용 날려버린다 하더라도요. 탄력적이 무슨 말이에요? 라고 하면 뭐라고 답을 해줘요? 양의 변화가 많은 경우다. 비탄력은 양 변화가 잊으면 안 되면 다른 말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탄력 또는 양이니까 양 변화가 많으면 탄력적, 양 변화가 적으면 비탄 이렇게 정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공부 정리하고 갑니다.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이 수요 공급의 결정 요인을 수요 함수, 공급 함수로 해서 해당 재화 가격과 해당 재화 가격 이외의 요인을 구분했죠.
여기 2번까지 정리를 하신 겁니다. 그럼 그걸 공부했던 이유는 무엇이다? 그것 때문에 뭐가 만들어진다? 가격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걸 공부했던 이유는 다음 주에 가격 논리를 알고 공부를 하신 겁니다. 그럼 오늘 공부가 어떻게 활용이 되느냐 볼게요. 자, 예를 들면요.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우리 시장이 뭐였냐면 시장은 뭐였어요? 수요와 공급이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고 거래량이 있죠. 이 시장이라 그랬잖아요. 공부한 대로 갑니다. 다른 게 일정할 때 인구 유입이 늘어나면 강남 지역에 인구 유입은 어디에 영향을 준다 그랬던가요? 수요에. 그러면 수요가 증가한다고 공부했지요. 그럼 이거 어디로 움직여야 돼요? 우측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단 말입니다. 그럼 이렇게 이동했으니까 자, 점이 바뀌었지요. 그렇습니까? 그럼 이전보다 가격은 뭐하고 상승하고 거래량도 뭐한다. 이걸 공부하기 위한 겁니다. 자, 한 번 더 갑니다.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고 하고요. 역시 최초의 가격과 양이었습니다. 건축 기술의 진보는 어디에 영향을 줘요? 공급에. 그럼 S가 움직여야 되죠. 얘 어디로 가는 겁니까? 우측으로. 이렇게 이동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죠? 이동했으니까 가격은 뭐 하게 되고 하락, 양 뭐 한다. 이것을 공부하기 위한 기본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공부가 안 되면 이런 얘기예요. 건축 기술의 진보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공급이 증가되고 가격 뭐 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요. 공부가 안 됐으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건축 기술의 진보는 주택의 품질이 좋아지구만. 주택 가격이 오르겠구만. 말 됩니까? 문제 이렇게 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문제를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가격은 무엇과 무엇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이 괜히 한 게 아니에요. 다른 조건이 일정하고 건축 기술의 진보는 공급이 뭐하더라? 증가한다. 그럼 가격은 뭐한다? 이렇게 공부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공부가 정리가 아니 되면 다음 주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좀 긴가민가 하신 느낌이 있으시면 좀 보고 나오셔야 돼요. 오늘 했던 공부를 참 보시고 나오셔야 다음 주 좀 편해진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는 뭐 공부한다? 이제 가격과 양 변화를 공부를 하게 되는 거니 오늘이 기초가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